한국의 비트코인 추종자한테 제가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바로 요거 때문에. 저는 기업형 비트코인을 떠드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진공이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이니까 반대기업 이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의 영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화 될수록 홍콩이 아니듯이 한국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하면서도 벽도 느꼈지만 한국의 힘도 느꼈는데 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저의 편견일 수 있지만 2등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1등도 못 합니다. 겁나서. 1.5등에 딱 특화되어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 안 했다면 한국의 보통 주류들은 비트코인을 천한 것,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파가 옵니다. 비트코인 그거 가야 된다. 방향이 있으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예, 일시간에 가버리죠. 예. 일시간. 이제 보통 ETF를 이야기하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이야기가 방금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자기들이 뭐 블랙락도 마찬가지고 1조 달러를 운용하고 싶으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특정한 담보율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놓고 그다음에 기금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최근에 160%까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 말에.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도 ETF가 승인된 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손실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2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의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떤 것들은 아웃플로우가 되고 어떤 건 인플로우가 되는 거 다 알겠는데 네. 왜 폭등하지 않았을까가 저는 퀘션이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 11월에 JP모건 연구원이 예고를 했어요. ETF 승인이 오히려 가격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 원인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원인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GBTC라고 아까 말씀드린 예. 300억 달러가 모인 기금이 예. 자기 혼자 수수료가 1.5%예요. 예. 그동안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1.5%라는 수수료로 이거는 수익의 1.5%가 아니라 맡기는 금액의 돈에, 예. 1.5% 수수료입니다. 근데 지금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만든 상품은 수수료가 없거나 0.0 뭐 이래요. 그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BTC에 있었던 물량이 손바꿈을 통해 갖고 피델리티나 블랙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유입량이 더 많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말이 안 돼요. 순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수요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예. 이거는 저는 좀 이쯤 돼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실망 매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실망하죠? 파라사드라는 코넬 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주류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맞는데 네. 오히려 이것이 비트코인의 철학을 훼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치 철학을 더욱더 안전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reliable하게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준화폐로서의 가치를 더했으면 더했지 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다 상실이라는 개념으로 봤죠. 원래 이게 10년 전에 예. 2013년부터 시도가 됐던 거예요. 네. 그 시도했을 때 비트코인 업계 내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10년 전에는. ETF를. 예. 예. 왜냐하면 그 이제 반대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이제 그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비트코인 is our money거든요. 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의 서부의 젊은 남자 백인들이 시작한 문화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우어머니라는 의미는 비트코인은 지하 경제의 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 동부로 갖고 간다. 이거를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턱시도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턱시도를 입으면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네. 지하 경제의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대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상당 부분 털고 나간 상태고 예. 지금은 그런 반대가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 말씀 주실 때 이제 반감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가격을 저희들이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가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왜 내려가지라고 궁금해 계시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4차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때 4월 가격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모르겠죠. 반감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반감기에 대해서.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원래 프로그램된
내용이고요. 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 만여 개의 서버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못 고칩니다. 아, 예. 그래서 반감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 10분마다 50개씩 처음에 나오다가 그것이 4년 지나서 25개, 12.5개, 6.25개로 나오다가 이게 올 4월 말이나 5월에 3.125개로 줄어듭니다. 네. 반감기가 있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지나서 네. 지난 3번의 반감기 다 똑같은데요. 예. 6개월이나 1년 크게 봐도 1년 안에 한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치솟습니다. 네. 기준점은 이제 반감기 전에 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반감기 전에 저점을 작년 초로 잡아야 돼요. 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20배 정도 오른다면 4억, 5억 찍고 이제 거품이 꺼지죠. 근데 반감기를 선반영하는 게 당연한데요. 네.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현상이니까 예. 보통 후행해서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반감이 되니까 채굴업자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전기로다가 계속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되는데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영세한 채굴자들이 나가거든요. 네. 그럼 버티다 이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요. 네. 물량을 전기세 내야 되고 그렇죠. 임금 줘야 되니까 예. 그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서 뛰어오릅니다.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1년이 걸린 거죠. 예, 1년.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이제 기대를 하죠, 반감기를. 게다가 이 ETF까지 승인이 됐으니까 예.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기관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지를. 예. 근데 이미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채굴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그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본이 두둑하면. 그래서 본인들도 영세한 채굴자들은 가격이 오를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안 팔고 버티면 가격이 오르니까 2배 이상 오르거든요. 보상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종합해 봤을 때 선방영하거나 아니면 동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찍은 반감기에 대해서 선방영하는 날짜가 1월 1일이었어요. 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예. 보란 듯이 지금 틀리고 있죠.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는 말씀 주신 대로 4월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지금 거꾸로 생각이 드는 게 ETF나 이런 지금 비트코인 체제를 만드는 걸 보니까 아까 블랙락은 뭐 0.001%의 예를 들어서 브로커리지를 피를 받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 1.5%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손바뀜을 하는 와중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0.001%를 거래 프리미엄으로 브로커리지 피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앞으로 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올라버리면 엄청난 그냥 앉아서 돈 버는 형태의 브로커리지 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로비를 해서 지금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개인의 안전성을 하나의 그 겉으로 내놓고 속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목적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언뜻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3년도에 내가 만약에 $1,000를 투자를 했으면 작년에 얼마가 됐을까? 22억이 되었더라고요. 와우.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다른 뭐 애플, 아마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디지털 회사들의 수익률이 고작 높아봐야 뭐 500%, 600% 이렇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2억인데 이거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감기도 붙어질 거고, 자 그럼 이게 엄청난 가격이 이제 점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서 4만 달러 다 못 사니까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도 내가 사겠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이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40억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장만 해준다면 개인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가격이나 투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점핑을 하는데 볼러틸리티, 변동성은 낮추더라도 이 펀드 회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음모론은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전혀 음모론이 아닙니다. 사실 월가가 비트코인을 공부한 거는 오래됐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13년부터 골드만삭스가 공부를 했고요.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본질을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2022년도 러우 전쟁 직전에 네. 골드만삭스는 OTC 시장, 비트코인 네. OTC 시장에 관심을 표명했고요. 음. OTC 시장이 사실은 말씀하신 ETF 시장의 전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되게 유의미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9월에 2024년 9월에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가 네. 법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가로 반영해라 장부에 예. 결정을 내렸어요. 음. 그때 사실 우리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아, 예. ETF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렇군요. 걸요. 이런 걸 전부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로비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성명 그러면서 이제 상장 승인을 함과 동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I feel부터 시작되는 요 그 블락된 내용에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승인을 했거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 문장 자체도 이 단락이 뭐냐면 작년 8월에 그레이스켈 소송에서 법원한테 졌다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소송 당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이미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은 나의 뜻과 무관하게 예. 이거는 승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다 얘기를 해놓고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해서 ETP를 승인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승인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네. 비트코인이 여전히 테러 자금, 규제 회피, 랜섬웨어에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러 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북한에서 가져가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근데 영어로 여기에 feel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단어가 사실상 상당히 애매모호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느낀다 이 뜻인데 그냥 자기의 견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애매모호한 단어가 I feel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게리 겐슬러 의장도 법원에서 낸 판결에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자기가 볼 때는 ETF가 지금은 성급한 것 같다. 말씀 주신 대로 테러라든지 안정적 사회 안전망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공매도 열어줬고 선물 시장도 먼저 열어줘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해보게 했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게 뭐냐. 이제 현물 시장만 단단해지면 되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좀 더 단단해지려면 교수님 보시기에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승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간다는 걸 대충 느꼈어요. 네. 그래도 확신은 못했죠.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승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신청한 거 11개를 전부 다 승인해 버렸죠. 네. 그 이후에 제가 언론사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다들. 안 될 줄 아셨나 봐요. 업계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저처럼 뉴스를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하니까 네. 모르고 계셨다가 이걸 왜 하지? 이런 느낌을 미국 받으셨나 쪽에서 안 해줄 걸로 생각했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 관계자들의 발언 속에서 나타나고 네.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상하지 못했던 네.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떻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무나 이렇게 트위터로 얘기하고 가격을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네. 이 내용에도 나오는데 SNS로다가 펌핑 앤 덤핑을 조장하는 거를 감시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는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함부로 우연히 일치일 수 있잖아요. 어떤 저명 인사가 나와서 비트코인은 사기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 그렇죠. 비트코인이 폭락했어. 그렇죠. 우연일 수 있는데 네.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또 제한적인 요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보통 SNS에서 흔히들 뭐 이야기 하잖아요. 나 지금 뭐 비트코인 얼마 살려고 해. 살 거야. 너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인들은 해도 되죠.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못 한다는 거죠. 그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든지 그런 아니면 건 없지만 인플루언서. 네. 우리나라 7월에 발효되는 이제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법도 네. 그 내용을 보면 내부자 거래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 아니고 가상화폐다 보니까 스터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내부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네.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모니터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주시하고 모니터하겠다. 그러면 해킹 당할 위험은 이제 없나요? 이런 그 뭐 펀드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자 이제 우리 ETF에 들어와서 하십시오. 우리 담보로 50% 채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홀라당 뺏길 위험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진 않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아마 손실을 안 볼 거예요. 그들이 책임을 질 거니까. 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초 자산 자체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IBM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네. 기관들의 볼트라고 하잖아요. 예. 금고를 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관들의 비트코인 볼트를 개발했어요. IBM이.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전통 금융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요새 가보면 이제 이뭐 정맥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금고를. 그리고 실제로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키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겠죠. 그런 데다가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볼트를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암호화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NFT 기술을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거를 비트코인과 NFT 기술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 형태의 금고 볼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금고죠.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집에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비밀키를 만들어서 네. 하는 걸 제 아내가 뒤에 이렇게 청소하다가 보면서 첨단이라고 하더니 하나도 첨단이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에다 이렇게 적었고 이게 액수가 크면 은행 금고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현재 저는 그렇게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액수가 좀 있으니까 은행 금고를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는 분리해 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집에다 이렇게 갖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그냥 이게 종인 줄 알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첨단인 것 같은데 보관은 되게 원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그러지만 결국 한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직접 암호키를 관리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그룹은 해킹되지 않는 서버는 없다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 뒷문을 이용하는 그 사람을 해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현물 ETF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00%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전 지갑과 함께 이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안정성이 이걸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거래소 수수료가 더 쌉니다. 그 GBTC보다. 근데 GBTC가 300억 달러나 모은 걸 보면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거든요. 지난해 삼성 자산운용에서 홍콩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는데 그 규모가 4배로 늘었어요. 네.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하면 좀 약간 뭔가 불안한가 봐요. 그러나 삼성이 운영한다거나 블랙락이 운영하는 거를 사면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킹을 당하더라도 자기들이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갚을 수 있을까요? 갚아야겠죠, 뭐. 아니,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조 달러라고 하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1조 달러를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 자체가 휘청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달러가 전부 비트코인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예. 비트코인의 지금 시총은 1조 달러가 채 1조 안 되거든요. 달러. 예. 그러니까 그중에 한 10% 정도가 ETF로 잡힐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만약에 그런 큰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비트코인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네. 메인스트리트 전체가 그렇죠.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나서겠죠.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하고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기업 안 믿고 정부를 안 믿는 건데 그렇죠. 비트코인 ETF는 금융기업과 정부를 믿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 진공이 좀 생깁니다. 붕 뜹니다. 암호화폐의 출발은 앞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을 빼고 즉 극단적으로 보면 애너키즘 무정부의 어떤 경제를 지향하는 그룹들 나카모토가 같은 지향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자 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거래를 해라.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비난과 화폐다 아니다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해킹도 당하게 다 해놓고 개인정보법 문제도 산적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환기적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ETF에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도 빗썸이나 이런 데 가서 개인이 그냥 그런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게 나을 거냐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죠. 그리고 직접 웬만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USB를 닮은 하드월렛이라고 하는 데 넣던가 네. 종이 지갑을 자기가 만들어서 넣던가 네. 그러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점유물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네. 비트코인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점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점유고 하나가 등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큰 것들은 대부분 등기물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가 등기물이기 때문에 길에 세워둘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점유한다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유물은 가치가 높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점유물이기 때문에 등기물로서 소유가 아니라 점유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국가를 바이패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 시에 비트코인은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 상태거든요. 네. 소유를 금지는 아니지만 거래 금지인데 네. 오늘자 로이터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오히려 중국의 비트코인 수요를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회색지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월가에 승인했으니까 이건 없어지진 않아. 참 요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과거에 아편 전쟁 같은 걸 놓고 보면 은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인구의 뭐 절반은 아니겠죠.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은 다 중국 안에서 도니까 자기들은 그 안에서 돈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 얘들 봐라 돈 안 내놓네. 트집 잡아 아편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편 전쟁이라는 개념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가 여기다 ETF 시장 여니까 너희들 돈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나 LA 가서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이런 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 이래서 중국의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은 되겠네요, 충분히. 10여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게 네.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 중에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법무부하고 네. 연준은 비트코인의 지정학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미국한테 불리하기보다는 중국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지금 10년이 걸렸지만 어쨌건 비트코인을 미국이 수용해야 된다. 우리 아까 그 게리 겐슬러의 그 선언문에 보면 네. 그 맨 마지막에 테러 자금, 뭐 자금 세탁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네.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승인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지하 경제로 비트코인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죠. 빨리 금융기관이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트코인을 잡으면 네. 비트코인의 속성상 비트코인의 한 80%가 투명해집니다. 네. 미국의 관점에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화폐 전쟁의 개념도 조금 더 투명해졌어요. 조금 더 밝아졌어요. 뭐냐? 중국은 북경 동계올림픽 때 사실 CBDC를 썼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선수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역 화폐라고 하는 시장 화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CBDC의 아날로그적 개념인데 실험이었죠. 실험이죠. 네, 네.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우위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놓고 보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CBDC를 발행해서 이거를 이 위안으로 해서 전 세계의 미래 전자화폐로서의 자리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반면에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어떤 그 본능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게 모티베이션이고 동기고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란 말이다. 비트코인 ETF를 하면 결국 너희들 안에 지금 숨어져 있는 수많은 그림자 금융들이 다 이리 뿜어져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함부로 아날로그 달러에 도전하거나 이 위안을 가지고 이 달러에 도전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양국 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월에 뉴욕타임즈에서 되게 재미있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이 도쿄나 유럽에 가서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네. 한 달에 $500씩 유출된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본을 더 통제하면 신뢰를 더 잃어버려서 기회만 되면 더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네. 느슨하게 하면 더 빠져나가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지정학적인 그 갈등 관계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미국 기업이나 월가는 자본 자유화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네. 중국은 그 면에서는 중국의 메인 스트리트는 온실 속에서 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피난을 가면
뭐 경제학자님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면 국가의 거시경제 조작이 안 먹히는 거죠.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안 밟힙니다. 유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니까. 네. 중요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뭐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체계가 100개 중에 몇 개가 제대로 된 크립토 커런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래, 미래에 대한 투자, 이 개념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 교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도 계시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에 뛰어들었어요. 예. 하던 일을 모두 그냥 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해서 다 그냥 다 그만두고 예. 비트코인에 뛰어들어서 부부 갈등이 심했죠. 저희 아내가 제가 미쳤는 줄 알았죠. 근데 요새 저희 아내 저를 현자 취급하더라고요. 예. 10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30대가 딱 됐을 때가 2000년도였는데 네. 2000년도에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네.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단지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업무 보고 네. 핸드폰으로 식당 찾아가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를 창업했습니다. 네. 테헤란에서. 오. 그 당시 이렇게 팜파일럿해서 열고 이러는 게 뭐 한 100만 원짜리 기계가 할 때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가 시도가 됐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모바일 인터넷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렇죠. 제가 그거를 빈손으로 그 업계를 한 3년 고생하다 나왔는데 네. 5년 딱 지나니까 애플이 모든 걸 통합해서 내놓더라고요. 모든 특허를 다 통합하고 모든 걸 사서 애플폰이 나온 거예요. 아이폰이. 네. 그러니까 삼성도 따라 했죠. 네. 그때 제가 30대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큰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제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대기업 만나서 모바일 시대 온다라고 해서 대기업 관계자들이 저를 뭐라고 비웃었냐면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일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건데 네. 제가 맞았지만 제가 맞았나요? 틀렸지. 저만 틀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모바일 인터넷의 관문이 우리나라 SKT였습니다. 다 SKT에 가서 줄 섰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아무도 SKT에 가서 줄 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T도 탈락한 겁니다. 그 정도 규모에서는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 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거는 빅띵이다. 예.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 주창자들 보통 젊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네. 그들이 생각하는 레벨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이거는 메타버스 무역 금융 복합망을 꿈꾸거든요. 이더리움은 예.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서는 세계 최대 역사상 최대의 경제권을 꿈꿉니다. 네. 이더리움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살아남는데 기축통화로서 네. 이거는 블록체인의 용량, 뭐 탈중앙성 이런 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딱 5개 봅니다. 구글, 애플, MS, 아마존,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삼성. 네. 요 5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정부나 여론 눈치 보지 않고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뚝심 있게 해나간다면 그들 중에 하나나 그들의 연합 세력이 이더리움이 꿈꾸는 메타버스 무역 금융 복합망 네. 플랫폼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진보입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한테 한국의 비트코인 추종자한테 제가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바로 요거 때문에. 저는 기업형 비트코인을 떠드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진공이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이니까 반대기업 이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의 영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네. 네. 홍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해주시죠. 지금 월가의 ETF 승인 다음에 가장 유력한 것이 홍콩입니다. 예. 홍콩이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한때 허브였거든요. 네. 그러다 중국화되면서 이게 다 내쫓았다가 2년 전부터 거래소 허약하고 중국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ETF도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할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화 될수록 홍콩이 아니듯이 한국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하면서도 벽도 느꼈지만 한국의 힘도 느꼈는데 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저의 편견일 수 있지만 2등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1등도 못합니다. 겁나서. 1.5등에 딱 특화되어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 안 했다면 한국의 보통 주류들은 비트코인을 천한 것,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파가 옵니다. 비트코인 그거 가야 된다. 방향이 있으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예, 일시간에 가버리죠. 예. 그 순간에. 시장은 제일 원하는 게 진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의 그런 이미지에서 브랜드 또 다른 브랜드로서의 바뀜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관심이 있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사회적 공적인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인데요. 한국이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제가 미더비에 딱 나가보면 네. 대부분 이 컴퓨터나 이런 코드를 다룰 수 있는 공학도 출신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만 이제 인문학을 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인문학적 현상,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게임 이론 인문학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게 좀 잘못돼서 이런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내용 다 빼고 네. 블록체인 기술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김치코인이라는 현상도 조금만 차별화되면 누구나 블록체인을 다루니까 뭐 엄청날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 거죠. 네. 루나 사태도 그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검증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잡아줘야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안 잡아주니까 그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제 붕괴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데스 스피럴로 들어갔잖아요. 네, 예. 2017년도에 한국에 엄청난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농객들이 나와서 이제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면 그 당시에 학부생들 중에 등록금을 코인에 넣어가지고 안 물렸던 게 없었던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모험심이 강한 친구들은 등록금을 뭐 몇 배씩 불리겠다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 넣었다가 완전히 등록금 날리고 뭐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오히려 그 세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러면 되게 이렇게 멀리하는 그 경향을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학의 부재, 철학의 빈곤, 외국 거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리버테리안이 아나키즘이라든 게 그 진지한 형태로 따르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 거다 보니까 내재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는 이제 만들고 따라하는 건 좋아하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렇게 함의가 깊진 않거든요. 네. 어렵지도 않고. 네. 그거는 갖다가 막 속도가 용량이 문제야 하면 그거는 조금만 바꿔갖고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부가가치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부가가치랑 무관합니다. 화폐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가가치 생산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에요. 네. 기업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이제 부가가치 연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진짜 큰 공백이 있어요.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로. 순전히 거품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온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4차 산업혁명과 이 디지털 세계와 박사님이 관심 있는 이 인터넷에 맞는 어떤 가치 전송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또 특히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이쪽에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 세탁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미국은 자금 세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자금 세탁을 막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무조건 멀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럼요.